배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의 6.25 한인호 선생님 편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냉면 얘기를 하셨는데 예. 함흥냉면 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제 어렸을 때 특징은 별로 친근하고 좋은 기억이 없어요. 우선 맵고, 그리고 이게 한 끗이 들어가면은 이게 고무줄도 아니고 전기 와이어줄도 아니고 끊어지질 않아요. 네. 애적에는 이게 참 불편한 음식이에요. 근데 냉면집에서 온면을 하는 거는 아주 예외예요. 거의 다 냉면만 와서 드시니까 어렸을 때는 이거 안 먹었으면 좋은 음식인데 그게 몇십 년이 지나니까 변하고 그다음에 성인이 되고 노년이 되니까 지금은 또 거꾸로예요. 함경도에서는 냉면을 이렇게 자주 드셨나요? 기회가 있으면은? 그럼 남한에 와서도 서울에 살 때도 네. 좀 잘 사는 집에서 환갑잔치도 하고 뭐 누구 생일도 하고 그러면은 쭉 모셔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남쪽하고 틀린 게 냉면 보통의 반만한 양을 뺑 돌려요, 한 바퀴. 네. 식사 전에 그걸 우선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뭐 고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리추얼한 그 픽세이션이 의뢰껏 거기 가면 냉면을 먹는 게 시작이고 그러고 이제 함경도 출신이 아닌 며느리들한테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죠. 먹기도 힘든 거, 잘라지지도 않는 거. 예,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죠. 보통. 예. 네. 그걸 이제 간부가루라고 그러는데 네. 고구마를 삶아서 이제 내린 그 가루를 눌러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부산 영도로 비난 오셔서 동광동 네. 가셨는데 53년에 서울로 상경을 하셨다고요. 예. 저희 이제 아버님 생각은 저희가 산 데가 이제 북청이면은 후진대 아니 함흥만 해도 좀 서울이 가깝지만 거기는 신포에서 또 내륙으로 들어가야 들어가니까 아버님 생각에는 여기 와서 부산에 사느니 서울 가서 터를 잡자. 그분 생각에는 서울에 가서 약방을 하시는 게 원이셨어요. 평생 하신 업이 그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남보다는 비교적 미리 용기를 내가지고 용단을 내서 갔는데 가서 처음에 약방을 했어요. 원남동 그 창경원 앞에서. 근데 한 몇 달인가 석 달인가 여섯 달인가 하고 나니까 시행령이 내려왔어요. 이승만 정부가 들어오고 장관도 그때는 제자리 다 잡고 이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그때 국회도 있었으니까 정해서 몇 가지를 라이선스 제로 약방 같은 경우는 뒤에다 약제사 면허를 비치해야만 영업이 가능했죠. 뒤에다가 보이게 딱 걸고 거기서 약상업을 하라는 그런 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북에서는 이게 아니고 그냥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은 그걸로 그냥 허가하고 붙여라 마라 뭐 이런 게 없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번화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서울이 막 이렇게 회복되고 건물마다 구멍이 뻥뻥 나고 그럴 때니까 약제사 면허 가진 사람을 풀페이를 하면서 일하기는 계산이 안 맞죠. 그리고 원남동만 해도 을지로 있거나 종로가 아니니까 그때는 그게 후진대였어요. 그때는 이른바 사대문 살짝 안쪽 바깥 뭐 경계쯤 되겠네요. 건너편에 서울대학 병원에 후문이 있었고 그 조금 지나가면 그때 서울대학 그 메인 그 캠퍼스가 있었고 지금 해화동.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을지로 입구에 그 약종상 그 도매가 있었는데 거기서 약을 가지고 지방을 다니면서 약을 파는 그걸 가게를 안 내고 근데 그거는 그것대로 또 문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급쟁이를 하자 남의 밑에 가서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수소문해서 세브란스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세브란스가 그때는 규모도 물론 작았지만 그때는 넘버 2 병원이었어요. 메디컬 센터가 제일 컸고 세브란스가 두 번째로. 예, 국립의료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병원끼리는 베드가 몇 개가 있느냐가 잣대로 재는 그 척. 500병상이냐, 800병상이냐. 세브란스가 800 몇 베드인데 국립의료원이 1200인가 그랬어요. 한 3분의 1 정도가 컸으니까. 그 대신 지금처럼 잡다한 병원은 없었고 개인들이 가끔 변두려서 하는 데 있고 신의원은 100병원 같은 게 있었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 거기 가서 일을 하시니까 약종상을 하던 건 도움이 안 되죠. 병원이니까. 근데 하여튼 거기 가서 일을 하시면서 아바의 그 캐릭터도 있고 거기 가서 당신이 신앙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가서 자진해가지고 의과 대학생들이 일주일에 2번인가 채플이 있는데 거기 지원해서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또 어려운 일 있는 사람들이 직접 간접 도와주고 그러는 게 거기 원장 이분들 눈에 들어가지고 그분들이 면접 직접 하시더니 구매를 좀 맡아달라고. 근데 이게 보통 사고가 아닌 게 그때 구매를 물론 사회가 부정이 많았고 질서가 없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세브란스 같은 데 구매를 하면 1년만 하면 평생 먹을 거 아주 짊어 싸지고 나가는 거예요. 집도 사고 모두 사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 약 같은 거는 100원어치를 사오면은 여기에서 사온 100원어치는 요만큼이고 여기서 사온 100원어치는 이만큼이고 제약회사들도 서로 덤핑하니까
그거를 병원에서 약값으로 차지하는 거는 100원에 1,100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병원 원장들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래야지 딴 사람 오면 살림아 거덜난단 말이에요. 그때는 구매 담당자라 그러면은 뭐 제약회사한테 리베이트도 받는 거고 그렇죠. 또 남은 양을 예. 양을 조절해서 남은 양은 개인적으로 그렇죠. 암시장에 팔기도 하고 자기 장사도 하고 네. 또 자기가 아이템별로 장사꾼 몇을 아주 끌어안고 보이지 않게 큰 이제 컨베이스를 이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그 제약 같은 거는 그 조건들이 많으니까 이게 언제나 붙어요. 사람은 지불이 늦다. 지난달에는 약속한 수량을 다 가져오지 못했다. 뭐 이런 일이 많으니까 그거를 병원 원장들은 매니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째고 꼬매는 것만 열심히 한 사람들이고 그때 그 유명한 세브란 출신들이 아는 김명선 씨가 있었어요. 김명선 씨는 우리나라 제일 초대 원장이에요. 일본서도 어디서 하고 반주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한국 사회가 그다음에 이제 오픈되고 나서는 와서 제일 처음 원장을 하신 의성이라고 그러죠. 그분 네. 보고는 이용솔 박사라고 또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주 그 성격이 이제 활달하고 체풀 시간에 체풀 앞에 서가 늦게 오는 그 의과 대학생들 그 밤에 공부하고 지친 애들 오면 엉덩이를 100길로 그냥 차가지고 집어넣고 아주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자기가 은퇴하고는 그날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내가 이과대학 정원을 좀 맡는다 그래가지고 노동복을 입고는 물 주고 전질하고 자원해서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보이는 혹독하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런 이제 전설적인 인물인데 이분들 눈에 들어가지고 구매를 하셨는데 근데 그게 구매를 하면은 그거를 탐내는 부류가 있잖아요. 네. 그때 소위 이제 소코 세브란스 구매를 보기 위해서 저 눈독을 들인 분들이 세문안교회 몇 분 장로님, 남대문교회 몇 분, 그 다음에 아버지처럼 인디펜던트, 송속이 없는. 엄밀히 보면 이분은 이북에서 흘러내려온 피난민 출신 구매 담당. 그렇게 아주 어려움도 당하고 2, 3년 하다가는 좌천되면은 뭐 창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 그분이 와서 실수하면은 그 사람 데려와 그러면 가기도 하고 혁명이 났을 적에는 세브란스 출신이 아닌 군의관 소령인가 누굴 데려왔어요. 부산대학인가 뭐 경북대학인가 의대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군대만 있다가 그 큰 돈을 만지니까 헷가닥 한 거예요. 들어가서 몇 달 만에 그냥 보로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고 의대생들이 그냥 든 적이 있는데 그런 뭐라 그럴까 큰 물에 왔지만 당신이 제일 능력이 있으신 부분은 아니고 불행하게도 그 행정 이런 돈거래하고 이런 거를 이제 하셨는데 아버님 당신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산 생 중에 제일 보람있고 훌륭한 삶이었다. 병원에 그것도 우리나라의 2병원에 가서 이제 구매를 큰 공과 없이 그 대신 이분 철학이 절대 타협 안 하고 식당에 남대문에 가면 전부 다 자기 눈치 보는 장사꾼들이니까 자기 돈 내고 자기 음식 먹지 절대 누구 뭐 하여튼 그런 그분 나름대로의 삶이 있고 그때 이화대학에 그때 김한란 씨 밑에서 관제청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버님이 멘토로 모시는 어른이었거든. 이분도 타협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하니까 김한란 씨랑 그 큰 재산을 운영하고 그랬는데 김사익 선생이라고 그분은 장로님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이라고 그래야지. 그 사셨던 데가 이제 원남동이라고 그렇죠. 그러셨는데 네. 원남동이라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창경원 그렇죠. 지금은 창경궁이라고 부릅니다만 네. 창경원이 있던 데죠. 유일한 공원이죠. 그때는 공원이 없었으니까. 네, 서울 장안의 네. 유일한 공원이었고 전국적으로 민파가 몰리던 데였습니다. 사쿠라 구경한다고. 네, 네. 벚꽃놀이, 밤 벚꽃놀이가 그렇죠.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때 보면은 그때만은 그 지역을 통행 금지를 해제해 줬어요. 밤늦게 즐기다가 가까운데 친척 집에 걸어갈 사람들은 서울 시내지만 거기는 통행 금지를 좀 완화해 줬군요. 연락을 하고는 어디까지 가셔야 됩니까? 청량리입니다. 여기서 가실 줄 압니까? 내려가서 뭐 해주고는 뭐 통행증처럼 뭘 해주면은 그분이 밤에 그거 가지고 집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그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뭐랄까 우리 그 민족으로 이렇게 물려받은 지인 같은 걸 느끼는 게 어디나 패턴이 똑같아요. 큰 담요 같은 걸 놓고 20-30명이 뺑 둘러앉고 그때는 소주가 흔하지 않을 테니까 정종병에다가 자기가 그 좋아하는 걸 해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막아가지고는 몇 개씩 들고 가서 거기다 놓고 이제 서로 나눠 먹는 그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자들은 전부 나와서 춤을 춰요. 야 이게 우리나라 이게 피가 흘리는 게 뭐가 있구나. 읍주가무. 예, 즐겁다는 표현을 여자들은 춤을 추고 남자들은 끌어당기면 안 따라 나와요. 뭐 이 핑계 저 핑계하고 그게 노출되는 우리 민족들의 그 즐거움, 그 기쁠 때 하는 그 삶의 패턴이구나.
근데 그거를 내가 어디 가서 보냐 하면은 카자흐스탄이나 체체니아 러시아 남쪽에 가니까 우리나라 3세들 고려인 마을에 가면은 여자들이 그렇게 드세고 네. 그리고 러시아는 그 뺑뺑 도는 춤이 많잖아요. 치마 저거를 입고 한 30명이 할머니들이 가서 돌면은 참 멋있어요. 비엔나에 궁정 무슨 춤 네. 추는 건 저리 가라고 30개가 돌아가잖아요. 팽이처럼. 근데 거기도 남자들은 같이 추자고 그러면 안 나가고 여자들만. 그래서 우리 민족적인 그 흐름이 여기도 이게 분명하구나. 내가 이때는 창경원 그러면은 시골에서 여기 한번 구경하는 게 아주 큰 그랬어요. 네, 행사였죠. 거의 다 패턴이 비슷한 게 서울역에 내리면 쭉 걸어서 뭐 구경도 되고 물론 그리고 요새처럼 차가 있던 때가 아니니까 여자분들 남자분들이 손에 뭐 든 게 많잖아요. 뭐 먹을 거, 그렇죠. 뭐, 네. 네, 뭐 해가지고 뭐 김치고 반찬 해가지고 창경원에 가면 또 들어가서 좋은 자리에 갖춰놓고 네. 밤 되면 등을 쭉 돌아가면서 해주니까 거기 있었는데 내 애 때의 추억 중에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기도 이제 옛날 그 수세식이 없이 재래식인데 수요일은 닫고 변을 이렇게 전부 MT하고 퍼갔죠. 퍼가는 네. 날이에요. 분유 수거차가 와서 네, 다 퍼갔어요. 문을 다 열고 길을 이렇게 블락하고 못 지나가게 하고 추록들이 쉴 수 없이 들어가서 뭐 수십만이 버리고 간 걸 수요일 저거 하는데 우리 애들이니까 그거는 관심이 없고 차가 한번 들어가고 그 사이에 공간에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뭐 보통 날이니까. 그러면 애들이 살펴구로 가서 탁 들어가서 밑으로 쫙 가면 거기 새들이 있는 비교적 덜 붐비는 데가 있고 그때도 동물원이 있었죠. 있었어요. 네. 동물이. 그러니까 거기를 쭉 가서 저쪽에 원숭이 뭐 이런 거 있는 근처에 가면은 짐승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 노는 그 재미였는 하루는 거기 수요일 날 청소하는 날 갔더니 우리가 언제나 갔던 그 동네 가서 이제 놀고 뭐 숨어 놀다가 차가 지나가면 또 숨고 애들이 그 장난이 그런 건데 저만쯤에 사람들이 몇 분이 어성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세히 봤더니 그 양복이 부분들도 있고 공무원 같은 유니폼 입은 사람들도 있고 아마 창문경원 원장이나 그 책임 맡은 사람이 거기 있는 것 같고 그랬더니 오라고 그래 우리 보고 애들이 넷인가 이렇게 그때 4학년이니까 뭐 갔더니 그분이 누구냐면 이승만, 프란체스카, 원장, 공무원 비서들 몇 명. 근데 그 인상이 그 후에 그 유행을 했는데 그때 그 낙타오바라는 게 있었어요. 반질반질한 브라운 색깔, 다크 브라운 색깔의 코트를 아주 수려하게 아주 점잖게 입고 모자를 쓰고 그분도 이제 아주 단정하게 입었는데 평범한 얘기를 물어봐요. 너 이 동네에 사냐? 몇 학년이냐? 대통령께서. 그렇죠. 그때는 정신이 없죠. 네. 요새처럼 뒤에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때는 아, 그렇죠. 영화관에 가서 대한뉴스 할 때나 뉴스에 한번 멀리서 보면 볼까? 저분이 대통령. 야, 이거 참 기가 막힌데 그 전무 후무 그 외에는 뭐 심리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피난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는 그분이 이제 그걸 물어봤으면 해야 되는데 53년이나 54년이었을 거예요. 혹시 사진사가 내가 그 원망스러운 게 그때 그걸 못 찍은 게 참 무언이다. 보통 유원지 가면은 사진사들이 다녔고 예. 또 물론 이제 대통령 행사 같으면은 여기는 지금 빈 이게 빈장, 비공식인가요? 그렇죠. 이거 완전히 비우고 청소하는 날에 그런 날이니까 이제 대통령이 거기를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개인 저택이 저쪽 낙산 쪽에 이화장이 있었고 이화장은 크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네. 이인수 박사. 그분은 양아들. 이제 아들이고 그때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기붕 씨의 아들이 왜 양자를 했죠? 왜? 이강석. 강석. 이화섭이라고 우리 이제 시카고의 친구도 있고 그분의 이제 사촌도 또 있어요. 이기붕 씨의 이제 집안들인데 그때는 그분이 한 번 이제 퇴근을 하면은 교통을 전부 제한하고 블락하고 차들도 길에서 전부 치워놓고 그러던 시대였으니까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그놈은 이제 모터사이클 탁 타고 이강업이라고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분은 형님의 아들인가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과 한번 이렇게 악수도 못 하셨어요. 해봤죠. 귀엽다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그냥 머리만 이렇게 쓰다듬고 머리가 끝났으니까. 쓰다듬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았으면 여러 가지 우리도 제스처가 준비가 됐는데 어른들이 사방에 있고 대통령 영부인이 서 있으니까 안 해본 걸 처음 해보면 그 시간이 후딱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몰래 들어온 거 갖고는 뭐라고 안 그래요. 그거는 그분들한테는 그 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국민학교는 어디로? 남대문 국민학교 남대문 국민학교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네. 위치가 어디? 그러니까 숭례문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코트라가 있었어요. 그때도
무역회관. 무역회관. 네. 호텔안은 그때 하도 폭격을 해서 구멍이 뻥뻥 네. 나가지고 아주 참 울신한스러운 건물이었어요. 우리 어떤 데는 구멍이 크니까 우리 몸이 훌렁훌렁 나갈 정도로. 포탄 구멍 사이로 네. 이렇게 왔다 갔다 드나들 수 있을 그때 정도. 그게 아마 한 3층이나 4층. 그때로는 높은 건물이었어요. 그땐 층이 다 낮았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신기하고 빈집에 뛰어놀을 수 있어도 좋고 그것도 국민학교 바로 붙은. 그 뒤에 남대문 국민학교가 있었는데 우리 때 유명한 일화 중에 우리 클래스에 손기정 씨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 네. 손정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랬어요. 한국놈처럼 안 생기고 아이노크처럼 뭐 이상하게 생겼다고 놀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놈이 다녔기 때문에 그 올림픽에서 가져온 그 월계 나무를 양정에다 갖다 꼽았어요. 그분이 양정 출신이니까. 나중에 아들이 남대문 국민학교를 다니니까 그걸 가지를 쳐가지고 남대문 거기다 갖다 꼽아놨어요. 거기다 대고 침바타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그냥 아주 모시듯이 모셨는데. 손기정 선생님도 신의주가 고향인 그렇죠. 실향민. 예, 그렇죠. 나중에 김동일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 자기 집에 모셔다가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모셔왔는데 아래층에서 위층을 층계를 못 올라가시더래. 말년에는 예. 그 정말 세계 신기록 세계의 세웠던 제일 건강도 강한 다리를 가지고 네. 계신 분이 우리 민족이 전부 다 말을 안 해도 쳐다보고 있는 그 노인이 나이가 무섭게 그 층계 열층을 못 올라가시더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아주 그 운동으로도 성공했고 민족적인 그 앞에 좋은 적을 하셨고 좋은 또 일화를 많이 남기고. 네, 민족사의 영웅이시죠. 예. 뭐 한 번은 어디서 감사 그 기프트를 받아가지고 아마 그 큰 거를 상금으로 받은 모양이에요. 회계사를 갖다 줘 이름이 적당히 해가지고 손정희 씨한테 갖고 왔더니 혼을 내줬대. 그러니까 자기는 편법으로 제일 최소한으로 낼 세금을 계산해서 드렸더니 예를 들어서 뭐 1만 원을 줬는데 뭐 200만 원만 내고 800만 원을 손정희 씨가 힙하도록 하니까 이분이 노하셔가지고 손기정 선생님. 네, 손기정 선생이 너 이거 네가 할 짓이냐? 나라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내 몫을 해야지. 그걸 뭐 뒤에다 감추고 그러니까 호통을 치니까 그걸 들은 분들이 귀감이 되어버리잖아요. 네. 아 이분은 이렇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는 이때는 6년제였나요? 6년제. 예. 네. 어디로 가셨습니까? 제가 이제 거기도 스토리가 있는 게 집안에 누이들이 전부 이화여고를 다녔어요 그때. 사촌들. 아니 사촌들이. 그리고 저희 다니는 교회에 이제 남자애들이 거의 다 경복을 다녔어요. 서울고등학교가 하나가 있고 뭐 경기가 한두 명이 있구나 나머지 전부 경복을. 왜 그런지 말이에요. 교회가 소소문통에 있으니까 그랬는지. 네. 교회는 어디를 다니셨습니까? 거기 서소문교회라고 네. 아바이들만 가는 교회. 아바이들이라면은 함경도 함경도. 아바이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를 교회를 리드하던 분이 이제 서금찬이라고 하는 분. 네. 그분이 이제 구약의 모세처럼 교인을 끌고 다니면서 목회를 했어요. 네. 함흥에서 하고 북간도로 2차 대전 때 피난을 가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해방이 되니까 함경도에 내려와서 함흥에서 네. 목회하시고 6.25가 나니까 부산에 가서 부산 피난교회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오시니까 또 서울에 와서 하고 근데 그분의 캐릭터리스틱은 그 대부분의 특히 그 아마이들 할머니들이 어려서부터 같이 나서 크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모세처럼 끌고 다니면서 여기서 하고 가족처럼 끈끈한. 네, 이분이 네. 가면은 저희 가서 하고 네. 그리고 그분이 나보다 유니크한 게 그분들이 누가 돌아가시면은 그걸 뭐 한다고 그러죠. 그 몸을 씻고 왜 옷을 염습. 염 그거를 하는 거를 유명했어요. 근데 그때는 시설이 없으니까 골목길에다 텐트 쳐놓고 했잖아요. 네. 하루만 지나면 냄새 뭐 물 흐르고 그때 이제 집에다가 병풍 뒤에다 네. 시신 모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그래요.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니까. 야, 내가 하루라도 서목사보다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 날아갈 적에 서목사가 날 염을 해줘야지 내가 더 이상 저게 없는데 내가 혹시 서목사 나는 큰일 아니냐. 그러신 분이고 간도에 가서 할 때도 거기 가서 이제 이쪽 산에는 문재인 목사님이 하시고 이쪽 산에서는 그러니까 두 분 다 함경도에 거주했는데 이쪽에서는 섬천 이분이 하시고 그 문 목사님이 저 문익환. 그렇죠. 예. 네. 그 아버님. 네. 예. 근데 우리 서 목사님은 자녀 중에 그 아들이 신학을 공부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때도 문동환 씨가 이제 한국에 이제 방학 때 오면은 꼭
친구 아들이라고 강단에 세워줘요. 네. 그때 뭐 지금 스탠다드로 생각하면 신학교 가서 안 했으면 뭐 그분이 큰 교회 앞에 가서 설교할 그런 여차는 아닌데 그 시대는 또 내 달랐으니까. 친구의 아들이다. 죽음의 선을 같이 여러 번 넘은 분이고 뭐 물론 나중에 색깔은 틀렸어요. 그분은 좌파 투쟁하는 쪽이었고 서 목사님 안 그러고 그런데 하여튼 또 그 문동환 목사님 부인은 외국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초대받아가고 오면 아들은 강단에 올라가고 그 며느리가 한복을 다 입고 앞에 앉아 있는 게 네. 그때는 그게 정말 큰 빅딜이었죠. 요새처럼 뭐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그걸 찍은 것도 없고 뭐 그런데 그럴 정도로 애지중지해서 이제 키우는 분들인데 하여튼 교인으로 봐서는 이분들이 다 행복했어요. 왜냐면 그런 리더 뒤를 그냥 따라만 가면서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6년제 중학교는 미션 스쿨로 가신 겁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별로 탐탁히 들으지 않으시고 할 수 있는 내가 이제 경복하고 배제 2개를 사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제 갖다 놨어요. 그때 뭐 국민학교 6학년이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다 이렇게 보시더니 한참 이제 침묵이시더니 아이 된다. 한마디에 딱. 그리고 더 설명도 없고 뭐 아무 말이 없어. 아이 된다. 근데 상황이 그때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버지가 유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또 아바이들이 한번 아이 된다. 그 10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쓴 용어를 쓰신 건데 네. 겁이 달칵 나고. 하여튼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서 갔어요. 그때는 이제 누이들이 곱다 귀엽다는 그 상 받는 게 하도 좋아서 네. 저 누이들이 기뻐하는 형하고 누이가 또 틀리잖아요. 그것도 친누이도 아니고 네. 딴 집의 누이가 그 자리를 그렇게 욕심을 내가지고 했으면 누이들 기쁘게 해주고 나도 자랑스럽고 그런데 그게 안 될 때 느끼는 좌절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일단 가보니까 이게 딴 데하고 또 틀려요. 어디로 가신 거예요? 신설동 대광. 대광을.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는 안 된다. 배제도 좋은데 배제는 거기 가면 깡패 된다. 아유, 그것도 배제도 좋죠.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이 배출한 오제도 검사라고 아주 네, 반공검사, 오제도 네. 검사. 정말 그야말로 인기가 절정인 네. 아주 상징적인 분이 다니는 학교고 네. 그때 배제 이제 큰 분들이 많았어요. 그것도 안 된대. 왜 그러시나. 뭐 애가 고민을 해봐야 할 수 없이 뭐 누이들이야 뭐 실망을 하건 뭐 아이 큰아버지 왜 그러세요 뭐 그러지만 그게 안 통하죠. 근데 해서 갔더니 옛날에 그 방직 공장 하던 자리를 학교를 만들어서 큰 굴뚝이 있었어요 신설동에. 네. 나중에 그걸 없앴는데 그러고 2차 대전 때 그 미군들이 공습하고 전쟁 때니까 산을 막 뚫었어요. 그 창고를 물건 적재하느라고. 근데 우리는 서소문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제 건물은 극히 뭐 수없이 봤고 네, 정동에 빨간 벽돌. 네, 저쪽은 또 이화여고 이쪽은 독수궁이고 대사관이 있고 이 좋은 걸 놔두고 왜 이렇게 신설동 구석에다 밀어넣나 그렇게 해서 갔는데 나중에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 아버님의 철학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정주 오산학교에 대한 그 무한한 그 그분의 네, 조만시 이황수. 그렇죠. 그렇죠. 그 뭐 기라상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을 키워도 냈고 그때는 이광수 씨는 오래는 안 가르쳤어요. 네. 한경직 뭐 이런 분들이 처음 나오고. 이 오산학교가 이제 피난 와서 네. 나중에 개교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이분 생각에는 정주에 있던 이성훈 선생이 남강 이성훈 선생이 키우던 학생을 키우던 그 분위기에 대한 무한한 그 스펙이 존경이 있고 그다음에 평양시대의 숭실학교. 네. 네. 거기에 대한 그리고 또 오산에서 큰 사람 중에 일부들이 거기 와서 가르치기도 했고 그러다가 6.25가 나니까 이분들이 일부는 군대에 가서 전쟁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팔이 없어지고 다리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웰컴 해가지고 대공학교에 이제 사인군인 선생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어렵게 된 분들을 물론 교인이 되고 한경직 목사님이 아주 그렇죠. 깊숙이 한경직 하셨죠. 목사님이 거의 만들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피난민들 북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많이 진학을 90%가 했었고. 전부 피난민이고 그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통영호가 평안도 사투리니까 대광고등학교가 그런 거기는 네. 함경도 사람들도 관세 받아요. 평안도요. 숫자가 많으니까 네. 저희가 그리고 음식 같은 패턴이 틀리잖아요. 평안도 냉면은 시원하고 쉽잖아요 먹기가. 네. 항명도 냉면은 안 먹어본 사람은 그건 못 먹거든. 네. 그 가재미, 식혜 이런 게 진하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전라도의 깍두기처럼 네. 그런 게 있고 또 그런 게 있어요. 함경도 사람들에 비해서 평안도 사람들이 소셜한 데가 있어요. 네. 사람들이 부드럽고 거절을 강하게 안 하고 네. 남의 그 기분 같은 것도 생각하면서 서로 얘기. 그러니까 그런 자기네들 사는 스타일하고 환경을 사람들이 안 맞거든. 네. 누구를
현재 할 때는 그냥 무참하게 그냥 그 고발하고 왜 인민재판하면 한국 사람한테 걸리면 여자를 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변호 사람들. 이 서북파하고 함경도하고 그렇죠. 또 차이가 스타일이. 있군요. 그런데 김일성이 이제 연안팔 끌고 왔을 때는 33명인가 36명 중에 열 몇 명이 전부 북청 사람들이었거든요. 대부분이 한경도인데 거의 정말 대다수가 북청 사람들이 뭐 김책, 김일도 다 그렇죠. 함경도 사람. 그게 전부 네. 군벌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닐 때도 저게 우리 안에도 좀 칼날 놈들이 있구나. 그러고 넘어갔지만 그때는 이제 상황이 전부 다 피난 와서 부산에서 서울 와가지고 서울도 보통 여염집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해방촌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부산의 피난민처럼 이태원에 남산 남산 용산고등학교 있고 해병대 사령부 있고 네. 그런 그 앞에다가 이제 살아가지고 그 길을 한번 올라가려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고 비 오는 날은 그 길로 그냥 흙탕물이 막 흘러내리고 아주 그러니까 개토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고 이제 어른 중에 일부는 남대문 동대문 시장에서 모판 하나 나고 양말 손수건 타월 팔고 그 중에 일부는 대공학교 가서 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애들을 가르치는 폭이에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대부분은 서로 다 만나고 서울은 커도 그 서킷 요거는 작았거든. 그 안에서 뱅뱅 도니까. 네, 이른바 그 사대문 하면 네. 얼마 안 됐고. 근데 대광고등학교가 이 미션 스쿨이었고 피난민이 많았다는 거는 제가 알았는데 상이용사 선생님들을 그렇게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있었어요. 예, 받아들였다는 거는 네.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 강원도 어디서 뭐 작전하고 그러던 무슨 뭐 아무개 선생인데 그분이 뭐 중대장까지 하다가 사연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육사를 다니다가 전쟁 중에 나가서 군대 생활을 한참 하다 돌아왔는데 전쟁 무슨 피해가 뭐가 있었고 이제 그런 목사님 생각에는 그 사람을 걷어주는 것도 내 미션 중에 하나다. 애들 키우는 게 물론 미션이지만 거기서 피해 입은 특히 그 개성이나 뭐 저 신해주 아니면 뭐 이런 저명한 학교에서 그 큰 사람들을 데려다 키워주는 게 일이다. 살짝 옆길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 예, 예. 제가 런던에서 학위를 마치고 와서 이제 첫 직장이 예. 숭실대학이었는데 예. 저 숭실대 이제 문창과에서 교수로 일했는데 예. 지금 대광 얘기를 하시니까 네. 대광하고 숭실하면은 그렇죠. 저 미국 선교사로 독일계 미국인이었던 오코엘 오코엘. 예. 선교사님이 또 대광하고 잘 알죠. 예. 직접 그럼 뵙기도 하셨겠네요. 여러 번 뵙고. 그러니까 정신학교 뒤에 그 미션 엠파운드가 있었는데 네. 거기 계셨어요. 우리가 거기 선교사들 초원이 그렇죠. 있었죠. 지금 저 해화동에서 살짝 북쪽으로 그러니까 가면 그 있는 연동교의 뒷마당이죠. 네. 지금 저 오가. 기독교 회당 맞, 쪽에 그 자리. 네. 예, 그 자리에 계셨고, 그때는 이제 요새처럼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영어를 배우던 시대가 아니니까 선교사 사모님들이 자기가 몇 군데를 바이블 스터디 이유로 네, 성경 가르친다고 하면서 예. 이제 영어로 거기 가서 앉아있는 가르치시기도. 애들은 영어를 그분하고 얘기해보는 그 기회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 가서 저도 이제 그것 중에 하나를 에임해가지고 거기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그분은 한국말을 우리보다 더 유창하게 잘하는 분인데 그 자리에서는 절대 영어를 안 하죠. 그분은 선교사 아버지를 따라서 원산에서 태어나신 글쎄 분 아닙니까? 원산에서 나서 커서 네. 그 아주 일화가 많아요. 그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고등학교가 대학교를 아버지 나라로 네, 미국으로 가는데 갔는데 거기서 저 네. 보켈 선교사님을 만나서 네. 결혼하시고 그렇죠. 근데 배 안에서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뭐 어떻게 했지 물을 켜봤더니 양쪽에서 더물 찬물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네. 그게 꽤 놀라웠대요 자기는. 다시 말하면 그 전에 한국에서 그걸 못 봤다는 얘기죠. 이 오코열 선교사님은 어떻게든지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일제 만렙에 네. 추방당했다가 그래 다시 왔죠. 6.25 나자마자 본인이 그냥 네. 자원해서 오겠다고 그래서 해군 군목인가로 맞아요. 근데 와서 그분은 성격은 아주 팍팍해요. 독일식. 그러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영어 같은 거를 이제 좀 문법에 안 맞던가 네. 발음을 이상하게 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하고 그거 5번 반복하라고 10번 반복하라고 아주 그 몸에 딱 배어 있는데 그분의 유명한 규율. 유명한 부분은 거제도 후용소가 난리가 나니까 네. 이승만 대통령이 불러다가 특권을 줬어요. 네가 가서 하는데 대통령 권한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뭐 8군 그때 뭐 장군들한테도 다 바이패스하고 이게 선교사라는 사람이 권총을 차고
그분은 허우대가 좋잖아요. 가서 그냥 지령하고 뭐 필요 없는 놈들 그 자리에서 전부 회고시키고 그냥 조절하고 아주 그걸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자기 쪽 그걸 평정하고 그런 걸로 아주 유명하죠. 복켈 선교사 부부 그 두 분이 참 특별했던 거는 거제도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반공포로나 예. 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그 신도 기록에 보면은 교회 다니던 분들은 아예 가서 포로로 잡히면은 다시 북쪽 올라올 생각하지 말고 남쪽에 정착해서 교회 잘 다녀라 이런 지령을 받고 온 병사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북 사투리로 설교하는 미국인 그렇죠. 목사님의 존재라는 거는 그 이상 설득력이 없죠. 정말 그런 분들은 특이한 존재였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네. 뭐랄까요 영혼의 구원자 그렇죠. 어떤 동아줄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 수없이 많은 공문 중에 재밌는 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장기려 씨가 물론 유능하고 똑똑하고 아주 훌륭한 의사고 사회 기여로 뭐 누구한테나 그 본을 보이고. 네, 한국의 슈바이처. 그렇죠. 기독병원을 이제 평생 하시고 그것도 이제 혼자 나오셔가지고 결혼도 안 하시고 아들 하나 데리고. 장가용 서울의대 교수셨죠. 그렇죠. 근데 그분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그 전에 김일성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가르쳤고 김일성의 목을 집도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이 그건 뭐 숨길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산에 전쟁통에 내려갔는데 그때는 요새는 방첩되고 무슨 이름이 틀리지만 옛날에는 특무대라는 게 있었어요. 네, 김창룡의 특무대. 그렇죠. 예. 특무대 일은 수없이 많은 적색 분자들을 하루에 40명이나 60명이나 처단하는 거예요. 그냥 네. 뭐 그때는 전시 상황이니까요. 뭐 복잡한 적이 아니고 이랬다더라 하면 그걸로 충분히 가져다가 없애버리고 이제 증발시키고 그럴 텐데 장기리 씨가 걸렸어요. 김일성 대학의 의과대학에 그것도 유명하고 과장을 하고 김일성을 집도한 유일한 한국의 의사고 이게 여러 가지 붙어있는 서브타이틀만 해도 이 사람은 없는 게 훨씬 우리한테는 저거다. 그래가지고 언도를 받고 날짜를 이제 며칠을 줬어요. 그새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자기네끼리 안 되니까 이분이 8군에 가서 얘기하고 이 박사한테 가서 들러붙어서 얘기하는데 당신 이 사람 죽으면 나 이제 딴 거 더 안 하고 그러니까 블랙메일 한 거예요. 네. 뭔가를 치고. 그래가지고 장기려 씨를 살려낸 공이 있어요. 엑세큐트 하는 날 아침까지 쫓아다니면서 8군 사령관한테 그걸 먹거라고. 딴 사람은 내가 모르겠다. 이 사람은 손대면 안 돼. 이 사람은 성인이야. 너희 잘못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선교했지만 한국 기독교에 너무나 큰 치명상을 주는데 나는 선교사로도 그렇고 한 시민으로 그렇고 나 이거 도저히 용서 못한다. 이승만 박사도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도 얘기했는데 너 8군 사령관 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 살려내. 협박을 하셨군요. 그래서 장기려 살려놨잖아요. 네. 그리고 오코열 선교사님은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흥남철수 때 직접 가서 선교도 하시다가 당장 이제 그 중공군 북한군이 밀려오면은 살해당할 게 뻔한 교회 지도자들, 교회 열성 신도들을 한 명이라도 더 피난시키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그 미군 지프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분이 노력하셨고요. 이제 나중에 그 스토리 중에 그 이분이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은퇴했잖아요. 캘리포니아에 있었어요. 변두리 어디 있었는데 물론 한국 교회가 그때는 힘도 없었지만 거기도 교포라고 사는 사람들도 몇 명 없었고 그렇긴 하지만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중국 출신 기독교인이 사회에다가 기증한 건물에 간도미님 같은 이런데 미국 정부에서 보장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분의 도움으로 거기서 여생을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걸 한국 교회에서는 그걸 얘기하기를 싫어하는데 우리가 그분한테 디스그레이스 아니냐. 이게 받기만 하고. 글쎄. 예. 그리고 그분 성격도 그렇지만 딴 분들은 뭐 부제품 뭐 여기에 연결돼 가지고 한국 분들한테 뭐 그런 계통 뿌리고 그게 이제 스며 들어간 게 한국이 이제 보통 동대문 남대문 뭐 시장에 구제품 이분은 일절 그 얘기만 나오면 자기는 연관 안 한다고. 독일 사람의 대광이나 숭실대학에 그 미국 유력 인사로부터 모금을 해서 현금 지원을 많이 하셨죠. 네, 물품보다는 네, 역시 독일계 미국인의 기질이라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정해진 시간이 다 돼서요. 2부는 여기까지 하고 마저 3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